애덤 그랜트는 와튼 스쿨 최연소 종신 교수로 임명된 세계적인 조직 심리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조직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구글, 페이스북, 골드만삭스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게 조직 혁신과 리더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들인 기브 앤 테이크, 싱크, 어게인 등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그는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는 연구로 유명하며 데이터와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한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학계와 비즈니스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리지널스는 그랜트가 수년간 연구한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집대성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즉 오리지널스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저자는 단순히 창의적 사고만으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며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책 전반에 걸쳐 마틴 루터 킹, 스티브 잡스, 셰릴 샌드버그 등 역사상 위대한 혁신가들의 사례와 최신 심리학 연구 결과를 결합하여 누구나 오리지널한 사고를 기르고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실용적인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제1장, 창의적 파괴의 시작. 애덤 그랜트는 책의 시작을 와튼 스쿨에서 겪은 흥미로운 경험으로 열어갑니다. 한 학생이 그에게 새로운 온라인 안경 판매 비즈니스에 투자할 것인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온라인으로 안경을 판다는 아이디어는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안경은 직접 써보고 얼굴에 맞춰야 하는 개인적인 제품이었고 렌즈 크래프터스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랜트는 이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이었고 결국 투자를 거절했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10억 달러 가치의 기업으로 성장한 와비 파커였습니다. 그랜트는 자신이 왜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와비 파커의 창업자들을 다시 만나 그들의 성공 비결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창업자들조차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의 성공을 전혀 확신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실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저녁과 주말 시간을 활용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사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플랜 B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건 무모한 도박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랜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혁신가들, 즉 오리지널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화 속 영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무모한 모험가가 아니라 신중하게 위험을 계산하고 관리하는 전략가였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확신에 찬 비범한 천재가 아니라 수많은 의심과 불안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실행해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랜트는 이런 의문을 시작으로 실리콘밸리의 창업가, 예술가, 정치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가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수년간의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제2장, 수능과 반항의 심리학. 그랜트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상 유지에 안주하려는 수능주의적 성향을 타고났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속한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은 과거 인류의 생존에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려는 강한 본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솔로몬 애시의 동조 실험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명백히 오답인 다수의 의견에 자신의 판단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 압력에 취약한지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수능주의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랜트는 사람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수능자로 전체 인구의 약 85%를 차지하며 기존 질서를 받아들이고 안정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반항자로 약 10%를 차지하며 기존 질서 자체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파괴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리지널스로 약 5%에 불과하며 기존 질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여 세상을 개선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랜트는 특히 오리지널스와 반항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주목했습니다. 반항자들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지만
오리지널스는 더 나은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 반항이 감정적이고 파괴적인 반면 오리지널의 독창성은 이성적이고 건설적입니다. 또한 오리지널스는 모든 사안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원칙이 걸린 중요한 문제에서는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만 사소한 문제에서는 오히려 수능적인 모습을 보이는 전략적 수능을 사용합니다. 이는 자신의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싸움을 위해 아껴두는 지혜입니다. 제3장 아이디어의 양과 질. 우리는 위대한 혁신가들이 항상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내놓는 천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랜트의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은 사실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들이었고 그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평범하거나 실패작이었습니다. 베토벤은 600여 곡을 작곡했지만 진정한 걸작으로 평가받는 것은 소수입니다. 피카소는 평생 2만여 점의 작품을 만들었지만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에디슨은 1000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했지만 실제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패턴은 평등 확률 규칙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어떤 창작자가 만든 결과물의 평균적인 질은 다른 창작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원리입니다. 즉, 걸작과 범작의 비율은 누구에게나 비슷합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오직 총 생산량입니다. 더 많이 시도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걸작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랜트는 이를 혁신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최악의 아이디어도 수없이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이디어를 낸 창작자 본인조차 어떤 아이디어가 성공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혁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검증된 아이디어에만 매달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평범함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반면 오리지널스는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이자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제4장 타이밍의 예술. 오리지널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이밍은 성공의 결정적인 변수 중 하나입니다. 너무 이르면 시장과 기술이 준비되지 않아 외면받고 너무 늦으면 이미 다른 경쟁자가 시장을 선점해버립니다. 그렇다면 혁신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그랜트는 선발주자 우위라는 오랜 통념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다릅니다. 선발주자들의 실패율은 47%에 달하는 반면 선발주자의 실수를 교훈 삼아 개선된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빠른 추격자의 성공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페이스북의 성공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페이스북 이전에 프렌드스터, 마이스페이스 등 수많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었지만 모두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선발주자들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더 안정적이고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추격자들은 시장의 니즈가 무엇인지, 어떤 기술적 문제가 있는지 선발주자들을 통해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완성도 높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경쟁자들은 같은 기회를 노리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5장 연합 구축의 기술.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라도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리지널스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설득하는 문제를 넘어 전략적으로 연합을 구축하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랜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회운동 중 하나인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을 예로 듭니다. 마틴 루터 킹은 혼자서 운동을 이끈 것이 아니라 목사, 노동조합, 대학생, 심지어 일부 백인들까지 포함하는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연합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양성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면 서로의 의견만 반복하며 외부의 비판적 시각을 차단하는 에코 챔버 효과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면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더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고 더 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지만
특정 이슈에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적대적 협력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참여는 운동의 정당성을 높이고 중도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합 구축을 위해서는 공통의 적을 설정하여 단결을 유도하거나 작은 성공을 단계적으로 쌓아가며 참여를 독려하고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6장 저항 극복의 심리학.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는 본능적으로 저항에 부딪힙니다. 인간은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변화를 위험으로 인식하는 현상 유지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리지널스는 이러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랜트는 저항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기존 사고 틀에 익숙해 새로운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인지적 저항. 둘째, 변화가 유발하는 불안감을 피하려는 감정적 저항. 셋째, 기존 시스템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적 저항입니다. 각각의 저항에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인지적 저항은 복잡한 아이디어를 비유나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하여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저항을 다룰 때는 변화로 얻을 이익보다 현상 유지가 초래할 손실을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다루기 어려운 기득권적 저항은 정면 대결보다 우회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기존 권력자들과 협력할 지점을 찾거나 변화가 그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7장 완벽한 타이밍과 전달법.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언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랜트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전달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순서의 중요성입니다. 사람들은 처음과 마지막 정보를 더 잘 기억하므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처음과 끝에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강한 반대 의견을 가졌을 때는 오히려 약점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출처의 신뢰성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전문가가 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만약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전문가의 지지를 얻거나 그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어필입니다. 논리적 근거만으로는 부족하며 감정적 공감을 일으키는 스토리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점진적 접근입니다. 급진적인 변화는 큰 저항을 부르므로 큰 목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각 단계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이밍의 선택입니다. 조직이 위기 상황일 때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더 잘 받아들여지고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점진적 개선안이 효과적입니다. 제8장 조직 내 혁신의 딜레마. 개인적으로는 혁신적인 사람이라도 조직 내에서는 수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에 보이지 않는 규칙을 어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조직 내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까? 그랜트는 먼저 조직의 혁신 문화를 파악하라고 조언합니다. 혁신의 우호적인 조직에서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지만 보수적인 조직에서는 훨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수적인 조직에서는 내부자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조직 내에서 신뢰를 쌓고 작은 성과들을 만들어가며 점진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급진적인 변화를 주장하면 저항에 부딪혀 고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뜻을 같이 하는 동맹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영향력 있는 상사나 동료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변화를 한 번에 추진하기보다는 작은 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성공 가능성을 입증하는 전략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사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는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와 같이 질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저항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9장 다양성이 만드는 혁신.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닌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할 때 탄생합니다. 그랜트는 다양성이 혁신의 필수적인 이유를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집단 내의 다양성은 단순히 인종이나 성별 같은 인구 통계학적 다양성을 넘어 서로 다른 지식, 경험, 사고방식을 가진 인지적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엔지니어, 디자이너, 마케터,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함께 제품을 개발할 때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나오는 다른 시각들이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혼자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해결책이 나옵니다. 다양성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보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이 싹트는 토양입니다. 제10장 아이디어, 선별과 실행. 수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실행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능력입니다. 창작자 본인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랜트는 동료들의 평가가 관리자의 평가나 테스트 시장의 반응보다 성공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는 그것을 직접 만든 사람이 아니라 같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다듬어서 공개하기보다는 빠르게 시제품을 만들고 잠재 고객의 반응을 테스트하며 개선해 나가는 린 스타트업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실행 과정에서는 초기의 비전을 맹목적으로 고수하기보다 피드백에 따라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11장 오리지널 리더십. 조직의 혁신을 이끄는 리더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할까요? 그랜트는 전통적인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아닌 겸손하고 실험적인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오리지널 리더는 자신이 모든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팀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장려하며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학습의 기회로 삼는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합니다. 그들은 나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가 있으며 자신의 의견보다 데이터와 실험 결과를 더 신뢰합니다. 이러한 리더십 아래에서 직원들은 비로소 위험을 감수하고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12장 결론. 세상을 바꾸는 꾸준함. 애덤 그랜트는 오리지널리티가 소수의 천재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능력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한 번의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수많은 거절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향해 나아가는 꾸준함입니다. 오리지널이 되는 길은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현상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라고 격려합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